민서 씨는 또 짜증을 내고 말았다. 아, 짜증나. 짜증난단 말이야. 남자친구가 어리둥절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자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짜증이야. 그런데 그 말에 남자친구는 폭발하고 말았다. 내가 짜증난다는 말 그만하라 했지. 뭐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짜증나니까 우리 전화 끊자. 사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만나자는 소리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가 주말에 바쁘다며 못 만날 것 같다고 하자 실망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이렇게나 보고 싶은데 그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너무 서운했고 자존심도 상했다. 무심한 남자친구의 태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마치 가슴 한복판에서 지진이 난 듯 어떤 기운이 온몸으로 전달되어 몸이 뒤틀리는 것 같았고 목 뒤에서부터 머리까지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그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무의식 중에 짜증난다는 말을 내뱉고 말았고 곧바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던 건데. 어릴 적 그녀가 울면서 떼를 쓰면 엄마는 달래기는커녕 또 그치지 못해? 소리 지르며 심하게 야단을 치곤 했다. 한 번은 마트에서 너무 예쁜 인형을 발견해 사달라고 한 적이 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자 그녀는 엉엉 울면서 졸랐다. 그러자 엄마는 차가운 얼굴로 그렇게 울어봐야 소용없어 라며 뒤돌아가 버렸다. 순간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갈까봐 잔뜩 겁을 먹게 되었다. 성장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그녀는 내부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뭔가 불편한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그녀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짜증과 신경질을 내게 되었다. 감정도 키가 자라듯 자란다는 사실을 아는가? 감정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세밀하게 분화되어 가는데 이때 부모의 공감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엄마가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우리 아기 친구가 같이 안 놀아줘서 화가 났구나. 오구오구 오빠한테만 자전거를 사줘서 셈이 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아하, 이게 화가 난 거구나. 이게 셈이 난 거구나 라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분노와 질투, 공포, 슬픔, 기쁨, 놀람, 신기함 등 수많은 감정을 만나고 그것들이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정신분석가 비오는 이것을 알파 기능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이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수많은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민서 씨의 경우 어떤 감정이 생기든 엄마의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감정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는 어떤 것이 우울함인지 어떤 것이 불안인지 어떤 것이 속상함인지 구분하는 법을 모르는 채 성장하게 되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곤 짜증난다 라는 말이 전부였다. 김영하 작가는 한 방송에서 학생들에게 소설을 가르칠 때의 일이라며 졸업할 때까지 짜증난다라는 말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고 했다.
짜증난다는 표현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는데 계속 그 말만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필요할까? 만약 엄마가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보자. 그건 서운한 것이다. 나도 시험을 잘 봤는데 100점을 맞은 친구만 칭찬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건 질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짜증난다는 말부터 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원인을 모르니 그 감정을 해소할 방법도 사라져버리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테면 서운한 감정은 포용으로, 질투심은 인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데 짜증난다는 말은 그저 부정적인 감정을 뭉뚱그려 놓은 것에 불과해서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한국심리학과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흔히 쓰는 감정 단어는 400여 개인데 그중 부정적인 감정 단어가 무려 72%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감정을 모두 뭉뚱그려서 짜증난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냥 부정적 감정만을 쏟아낸 꼴이 되고 만다. 그러면 나를 이해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원인을 모르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라고 권유한다.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표현하려고만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을 과잉 방출하는 것이다. 민서 씨가 남자친구에게 짜증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모호하고 불쾌한 감정을 아무 여과 없이 밖으로 쏟아내면 상대방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다. 그러므로 그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싶다면 내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민서 씨의 경우 짜증난다는 말 대신 주말에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게 돼서 서운해 라고 말했다면 남자친구와 싸우고 전화를 끊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 그 말부터 줄여보아라. 그래야만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 이름을 찾아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내 감정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나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여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감정 표현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내가 전화를 안 해서 속상했어. 나는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나 등등 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내 느낌을 상대방에게 솔직히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갈등 상황에서 너 때문에 속상해, 너 때문에 화가 나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고 순식간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 목표가 내 감정을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감정은 공명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상대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가 짜증을 내면 나도 짜증이 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상대방이 화를 심하게 낸다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 우리 좀 가라앉힌 뒤에 말하자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물론 감정은 내면에서 보낸 메시지이므로 어떤 감정이 일관되게 느껴진다면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은 기본적으로 쾌락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경우 그 감정을 무작정 따라가다가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즉흥적인 것인지 나중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라. 그래야만 잘못된 감정 표현으로 나와 상대방 모두 상처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 볼 것. 배가 고픈 여우가 길을 걷다 우연히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를 발견했다. 여우는 뛸 듯이 기뻐하며 포도를 따먹으려고 점프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이 뛰어도 주둥이가 아슬아슬하게 포도 끝에 닿을 뿐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팠던 여우는 1시간 넘게 온몸에 멍이 들도록 점프했지만 실패만 반복했다. 결국 화가 난 여우는 저까지 신 포도를 누가 먹어? 하고는 포기해버렸다. 잠시 후 개가 그곳을 지나가다 포도를 따먹으려고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 여우는 개를 비웃으며 생각했다. 시고 맛없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저렇게 낑낑대다니. 그러니까 사람한테 꼴이나 치고 있지. 그래봤자 따먹지 못할걸. 여우의 바람대로 개는 결국 포도를 따먹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 이번에는 까마귀가 나타나 포도를 쪼아먹기 시작했다. 여우는 까마귀가 가엾게 느껴졌다. 날아다니면서 저런 거나 쪼아먹으니까 몸이 그렇게 조그맣고 까맣지. 저러고 살고 싶을까? 그러나 여우도 자기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만은 어쩔 수 없었다. 이솝우화인 여우와 포도 이야기를 약간 변형해 보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여우의 태도 변화이다. 처음에 여우는 포도를 절실히 원했다. 그러나 따먹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점프 실력을 탓하기보다 씨어 빠진 것을 누가 먹느냐며 포도를 평가절하해 버린다. 자신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이다. 그 후 여우는 냉소적인 태도로 포도를 따먹으려는 다른 동물들을 비웃는다. 우선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투사해 개를 조롱한다. 계속 점프를 시도했던 바보 같은 모습을 개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한편 포도를 쪼아먹는 까마귀에게는 시기심이 치솟는다. 그러자 여우는 포도와 함께 까마귀마저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해버린다. 자신은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를 먹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여우는 냉소주의자가 어떻게 탄생하며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보여준다. 냉소는 말 그대로 차가운 웃음이다.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의 선함이나 진실함 따위는 결코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냉소주의자를 일러 모든 것의 값어치를 알면서 그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우가 포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포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듯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려라 라는 태도이다. 냉소가 위험한 이유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허무주의와 무력감, 분노와 파괴력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무력감은 원하는 것의 가치를 파괴해버림으로써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냉소주의자는 현실로부터 한 발 떨어진 방관자가 되어 모든 것을 비웃는다. 열정이나 고뇌, 고통은 모두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만이 무가치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세상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젖는다. 세상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면서 지배하려 드는 것이다. 하지만 냉소적인 비웃음 뒤에는 버림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울고 있는 얼굴이 숨어 있다. 또한 좌절된 욕망이 일그러진 형태로 숨어 있다. 냉소주의자는 어느 것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 어느 것에도 만족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꼭 해야 할 때는 마지못해 대충대충 한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열중할 가치가 없는 곳이다 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그뿐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약점을 정확히 꼬집어냄으로써 주변 사람들마저 회의적으로 만든다. 우진 씨가 그랬다. 그는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씻기도 귀찮아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치하기 짝이 없고 날마다 그 방송이 그 방송인데 뭐가 재밌다고 웃는 건지. 낮에 친구 녀석이 만나자고 전화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만나면 또 술 먹고 여자 문제를 늘어놓을 게 뻔하다. 녀석은 질리지도 않는지 여자를 사귀면 번번이 야단 법석이다. 자신이 보기엔 그 여자가 그 여자인데 말이다. 여전히 사랑 타령을 하는 걸 보면 녀석은 아직 순진해서 철이 들려면 멀었다. 그는 세상엔 그다지 기쁠 일도 슬플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작은 일에 매달리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상처받는 것이 우스울 따름이다. 친구들이 그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물으면 그는 오히려 너네는 사는 게 재미있냐? 라고 반문한다. 재미있지도 않은데 재미있는 척 하는 게 오히려 가식적이고 위선이라면서 말이다. 그럼 넌 왜 사냐? 라는 질문에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한 세상 이렇게 살다 갈 뿐이라며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그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괜찮다. 다만 마음속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별로 못 느끼는 그에게 일상은 그저 무료하고 권태롭기만 했다. 그가 원래부터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 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라났고 공부도 잘해서 늘 부모의 자랑이었다. 그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어른이 되면 돈도 잘 벌고 외제차도 타고 영화처럼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법대에 가지 못했다. 그래도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가 무사히 졸업까지 했는데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별로 알아주지 않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다. 남들과 다른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막상 마주한 현실은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이러다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쫓기듯 살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냉소주의자여, 당신은 냉소를 버리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든 것이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다른 모든 것들을 밟고 그 위에 서 있는 우월함을 버리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라. 당신은 무언가를 절실히 원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상을 잠시 미뤄둔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겁이 나는 것이다. 냉소를 버려봤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런 시도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신의 열등하고 부족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실패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운 것이다. 물론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뜻에 달렸다. 하지만 냉소라는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 뒤에서 추위에 떨며 혼자서 외롭게 산다고 해도 당신에게 쌓이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차가운 빈정거림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당신의 냉소를 봐줄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젊어서는 냉소가 철학적이고 멋있게 보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까지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당신이 실패자이며 가까이 하기엔 불쾌한 사람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 그만 냉소의 가면을 벗고 자신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외롭고 따뜻함을 갈망하고 있으며 멋지게 성공하고 싶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차피 비슷한 욕망과 갈등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 다음 당신이 할 일은 냉소적으로 변하기 전에 절실하게 원했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대로 원하는 것을 결국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을 이루었을 때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고 있으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머뭇거려진다면 확률을 생각해보라. 훗날 당신이 성공하고 행복해질 확률과 그러지 못할 확률을 반반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당신이 노력했을 경우 실패할 확률은 50%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 실패할 확률은 100%다. 노력해서 50%의 가능성을 잡겠는가? 아니면 100% 확실한 실패자로 남아있겠는가? 이제 당신의 냉소가 대답할 차례다.